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민간경비의 첫 강의, 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간경비의 의, 쉽게 말하면 이제 개념이죠. 그런데 바로 개념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일반적인 기능,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했던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경찰 혹은 공경비에 대해서 배우고 그와 더불어서 형성이 되었던 민간경비의 개념을 일단 비교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 배우시는 부분들도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민간경비론이라는 과목과 이제 성격이 약간 좀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기능을 맡고 있는 게 바로 경찰학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과 함께 이 공경비에 해당이 되는 경찰의 어떤 형성 과정 혹은 발전 과정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경찰의 어떤 발달사, 그것도 이제 대륙법계적인 요소와 영유법계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챕터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시면 민간경비의 의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죠. 민간경비의 의 부분을 보시면 제1절, 자, 국가의 기능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국가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의 기능과 함께 이 치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국가의 기능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제1차적 기능, 그리고 제2차적 기능, 그리고 최근의 어떤 경향 변화,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보호나 혹은 보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능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둘로 또 나누어 봤을 때 국가 안전보장, 즉 국가 안보 기능과 그리고 치안 유지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어떤 국가 외적인 어떤 침략 세력으로부터 이 국가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가 안전 보장 기능이다, 국가 안보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치안 유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 속에 이 국민들의 개개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런 기능을 치안 유지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 보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어떤 기본권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그리고 자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바를 보시게 되면 경제적인 분야나 혹은 교육과 관련된 분야나 노동, 의료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공동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적으로 여러 가지의 복지 기능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최근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혹은 신자유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말 이 복지국가의 어떤 기능 혹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공부문이 굉장히 커져 가면서 재정적인 국가의 위기도 닥쳐왔고요. 그리고 그런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실제로 돈을 이렇게 쓸 때 그게 비능률적인 쓰임새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의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복지를 잘해야 된다, 거대하게 해야 된다, 국가가 그걸 다 맡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적인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지 서비스가 가지게 되는 고비용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 분야마다 혹은 그것의 결과물들이 좀 미진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분야,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 분야를 계속 국가가 다 맡아서 할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으로 가니까 일부 민영 부분들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서로 경쟁도 하게 하고, 또 거기서 보다 합리적인 어떤 지출 혹은 합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민영화 부분, 민영화나 혹은 민간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할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까지 계속 비대해지다가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 신자유주의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일단 나타내면서 거기에서 어떤 민간 부분으로 서서히 이렇게 이양이 되어간 거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국가의 기능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나 혹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치안 유지를 맡고 있는 그런 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보면 공적 치안이 있고 사적 치안이 있고 혼성적 치안이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공적인 요소만 있거나 순수한 의미의 민간의 요소, 즉 사적인 요소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개가 믹서가 되어 있는 혼성적 치안 조직도 있습니다. 이 공적인 치안 조직이다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기관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형사사법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사적 치안 기구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자 하는 민간경비입니다. 이 민간경비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이 나오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화재나 도난 같은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업체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민간경비 산업인 것이죠. 그래서 사적 치안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 조직들인 것이죠. 그래서 섬김으로 이렇게 서로 간의 질서도 유지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일이면서도 서로 간의 질서와 혹은 서로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봉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언론도 공영방송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 관련 방송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방송 같은 이런 조직들도 사적 치안기구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 치안, 사적 치안이 있었고요. 혼성적 치안이 있습니다. 이 혼성적 치안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영역도 되고요. 사적인 영역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치안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간경비론에서도 청원경찰에 대해서 약간 배우시지만 경비업법을 또 보시는 2차 과목에 있어서는 청원경찰법을 따로 이제 본질적으로 배우셔야 되죠. 거기서도 언급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청원경찰은 이 일정한 시설주가 자기네 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죠? 자기가 돈을 댄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 하에 국가로부터 이 경찰을 이렇게 승인받는, 그래서 임용을 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떤 시설물의 안전보호 혹은 범죄 예방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청원경찰에게 맡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오면서부터 새롭게 도입이 된 특수경비원이라고 하는 민간경비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들어온 경비원이에요. 그래서 민간경비원이기는 하지만
그 시설물 자체가 국가 중요시설인지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성적 치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치안 유지기구의 유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늘상 보시는 부분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이 치안 유지기구도 약간 시험 문제가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2절로 가볼까요? 제2절을 보시면 민간경비의 변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간경비의 변천은 민간경비만 딱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경비하고 공경비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이 발달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대륙법계적인 어떤 경찰 기능의 형성 과정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대륙법계적인 어떤 경찰, 우리가 말하는 공경비죠. 그것만 봐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또 공경비를 어떻게 또 접근을 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더 비교를 해본 다음에 민간경비의 개념을 도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그럼 어디가 나옵니까? 앞에서 보셨던 이 제2절에 막 시작이 되는 1번 부분을 보시게 되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과 변천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가 경찰학 관련 부분의 내용들을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비에서 순수한 의미로 물어볼 때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건 공경비다. 민간경비와 정반대적인 요소의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 안에도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어요. 그렇게 또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형성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인식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강이 끝나갈 때쯤에서는 민간경비의 개념 정의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5개 파트로 나누어져서 여러분들이 민간경비의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시게 되면 민간경비가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의 개념 형성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으로 한번 보시면서 경찰이 저렇게, 즉 국가가 행하고 있는 공경비라고 하는 게 저렇게 변천해 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는 계기가 될 겁니다. 물론 여기를 보실 때 뒤에 보시게 되면 모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각 나라의 역사나 의 부분에도 오늘 일부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같이 믹서가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접목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 즉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입니다. 영미법계가 아니고요. 이 대륙법계라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대륙법계는 어떤 나라일까요? 주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을 주로 대륙법계라고 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일본이 지금 믹스가 된 상태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믹스가 되는 상태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독일, 프랑스입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다. 이렇게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공경비라고 하는 경찰이 어떻게 개념이 형성되어져 왔을까? 이 경찰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길래 민간경비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봐야 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거 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재는 잠깐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고대국가입니다. 이 고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도시국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국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스. 경찰이 아니에요. 그죠?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입니다. 그죠? 여기서 일단 단어가 나왔어요. 폴리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둡니다. 이건 여러분이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고대국가일 때 경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때는 집을 지켜주는 이런 조직들이 지금처럼 경찰이 따로 있던 건 아니에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원탁이나 아니면 일정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같은 귀족이죠.
지금 생각하면 귀족입니다.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이런 귀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타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가족이나 노예들을 일단 다스리고 전쟁이 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선두에 나아갑니다. 이런 형태로 구사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야간에 이렇게 돌면서 순찰을 이런 공적으로 돌아줘 이런 조직들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고대 시대에는요, 모든 헌법 혹은 모든 정치 이런 것들이 바로 경찰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경찰 그러면 모든 헌법 전체 혹은 정치 전체를 경찰이라고 불렀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리티아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가 지금 현재 폴리스라고 하는 경찰과 팔러시라고 하는 정책의 어원상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고대 국가를 지나서 중세 시대로 가게 됩니다. 중세 시대. 이때 중세 시대는 경찰학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계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를 우리는 중세 시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 책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나타났던 18세기 후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학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6세기까지를 중세 시대로 일단 보게 됩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모든 헌법이나 정치를 다 통할해서 그냥 경찰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로 사용이 됐었던과는 다르게 이게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프랑스에서는 이 경찰이라는 개념 자체를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원래 프랑스에서 그렇게 썼었죠. 그런데 이게 15세기에 독일로 이 개념이 건너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이 프랑스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게 경찰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결국에 16세기까지 독일에서는 결국에 이제 제국경찰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 결과적으로 일체의 국가행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헌법이나 정치에서 뭘 뺀 거냐? 그게 바로 종교행정 분야를 뺀 거예요. 종교행정을 뺀 나머지가 바로 이퀄 국정 전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면 국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면 전부 다 경찰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중세시대에는 종교행정 분야가 경찰의 영역에서 이탈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영화를 아마 보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중세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누구 나오죠? 왕이 나옵니다. 그죠? 이 중세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절대군주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왕이 왕관을 쓰고 있죠. 왕관은 누가 씌워주죠? 자기가 씁니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왕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종교 세력들이 쉽게 말하면 중세시대 영화를 보면 왕도 있지만 그 옆에 십자가를 들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성직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분들이 대관식을 해줬어요.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왕관을 씌워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군주라고 불렀던 왕이라 하더라도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행정이 경찰의 영역에서는 이탈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헌법, 정치, 경찰에서 종교행정을 뺀 나머지 국정 전반이 경찰의 개념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세 번째, 이게 16세기죠. 17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를 경찰학 혹은 이제 경찰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교재들을 보면 경찰국가 시대라고 해요. 경찰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경찰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경찰의 영역 자체가 일반 행정과 분리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에 국가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졌어요? 경찰이라는 글자를 붙여줬죠.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경찰국가 시대는요, 오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뒤에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5개로 구분을 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이 행정 자체를, 이 국가 전반에 속하는 행정 자체를 또 둘로 구분하기도 해요. 하나는 국가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해요. 국가 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행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게 왕이 누구이건 간에 혹은 왕이 지배를 하건 대통령이 지배를 하건 아니면 다수가 지배를 하건 간에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국가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4가지가 있는데 그걸 빼버립니다. 이 국정 전반에서 이거는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고유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빼는데 그게 뭐냐? 자, 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굴러가기 위해서 최소한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첫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군사행정이에요. 군사력이 없는 국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본은 군사가 없어요. 아니죠. 자위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군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군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누구나 다, 국가이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또 있어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군인들이 먹고 입고 자고 무기 들고 미사일 쏘고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은 누가 걷어야 돼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무슨 행정이죠? 재무행정이에요. 돈을 걷어가지고 군복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 만들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에요. 재무행정인 것이죠. 그 다음, 돈 있고 군사력이 막강하다 그래서 쌈박질만 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하고? 아닙니다. 다른 나라하고 되도록이면 싸움 안 하면서도 사이좋게 좀 선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외교행정이에요. 외무행정이죠. 다른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 존립을 위한 사법 시스템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4가지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행정 전반이긴 하나 경찰국가 시대의 이 4가지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개념에서 빼버렸습니다. 이 빼버리고 난 나머지가 뭐냐? 나머지가 바로 국가 목적적 작용이 아니라 사회 목적적 작용이다. 이렇게 봐요. 사회 목적적 작용이다. 이 사회 목적적 작용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과적으로 내무행정을 의미해요. 내무행정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내무행정에는 결과적으로 5번째 행정이 바로 이놈이죠. 이놈만 경찰이라고 불렀어요. 경찰국가 시대. 그러면 내무행정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예요. 소극적으로 질서를 유지 잘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플러스 뭐가 들어있냐면 적극적 복리 증진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즉 17세기부터 18세기 중葉까지는 내무행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념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이 몇 개 있어요? 군사, 재정, 외교, 외무, 사법, 내무. 이래서 5행정론이죠. 그리고 행정을 2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국가 목적적 행정과 혹은 작용과 사회 목적적 작용 이렇게 2가지를 구분하는데 이 중에 경찰국가 시대에는 내무행정만 경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4개 행정과 분리된 내무행정만을 경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행정과 경찰의 분화 현상이 이때 나타났다. 최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18세기 중葉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왜 중葉에서 멈췄습니까? 후반으로 안 가고, 그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귀동량을 해두시라 그래요.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귀동량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 때문에 내무행정에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뭘까? 이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게 된 여러 가지 사상 중에 하나가요. 자유주의 사상이 있어요. 자유주의. 혹은 다른 말로 개인주의라고 해요. 누가 중요해요? 나의 자유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신이 중요했어요. 그렇죠? 왕권 신설에 따라서 종교가 중요했고 왕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의 자유가 최고이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권력이 쪼개져야 된다. 권력 분립. 그러죠? 권력 분립. 권력이 한 군데 모아졌더니 싸워가지고 부패하고 나만 힘들게 하더라. 권력 쪼개버리자. 그 다음,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나의 이 자유,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만든 그것으로만 나를 침해할 수 있게 하자. 기본권 침해할 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단어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이때까지 누가 주인이었어요? 왕이 주인이거나 신이 주인이었어요. 이걸 왕이 주인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군주주권론이라고 하죠. 군주가 주권자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누가 주권자예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요.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시대사조들 때문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곁들여지면 계몽철학이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자극을 줘가지고 프랑스가 세상이 개벽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대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중세 시대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왕이 도망을 가고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귀족들이 싸그리 시민 계급에 다 죽습니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러면서 중세가 붕괴되죠. 그래서 세계사 책을 읽어보면 앙시앙레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의 기능이 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19세기 법치국가 시대예요. 법치국가 시대. 19세기의 법치국가 시대는 적극적 복리 증진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 뭐만 경찰이 할 일이다? 소극적 질서 유지만 하면 된다. 이걸로 바뀝니다. 적극적 복리 증진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복지기관들이 따로 할 일이고, 질서 유지만 잘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질서만 꾸준히 유지만 시켜줘. 그것이 경찰이 할 일이야.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19세기의 법치국가는 바로 이런 모양이었더라. 그런데 이게 20세기로 가면서요, 한 번 더 바뀌죠. 특히 어느 나라에서 바뀌냐면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경찰화 작용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겠지만 보안경찰이라는 분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때 보안경찰은 질서를 유지하되 경찰기관에 속해 있는 것 안에서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머지 이 소극적 질서 유지 중에서 나머지 분야들은 다른 일반 행정기관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경찰이 하고 있는 거 한정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대륙법계의 경찰의 개념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교재안에도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어느 책이나 경찰을 소개할 때는 대륙법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대들 소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대륙법계의 경찰의 개념은요, 원래 누구 것이었을까요? 원래 시민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신이나 왕의 것이었을까요? 원래 신이나 왕의 것이었어요. 그걸 어느 사건 이후로 되찾은 겁니까? 자, 프랑스 대혁명 관련 이런 일정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되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경찰의 개념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중세시대까지만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은 왕이 펼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찬성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런 여러 가지의 아주 광범위한 권한을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의 기능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경찰의 기능은 점점 줄어든다, 늘어난다, 줄어들어요. 쉽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경찰이 국민에게 권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통치권이죠. 이 군주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통치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통치권 중에 일부가 바로 경찰이었던 거예요. 즉 공경비였던 것이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권이라고 부르는 치안 유지 권한이었던 거예요. 즉 통치권의 일부가 바로 치안 유지권 혹은 경찰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혹은 지배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 권한들을 점점 줄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점점 줄인 겁니다. 이게 대륙법계의 여러 가지의 흐름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민간경비의 변천에서 민간경비의 본 개념을 배우기 전에 맨 마지막 뭐 배워요? 소극적 질서유지 배우죠.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실제로 보안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극적 의미의 질서유지만 보안경찰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역사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형성과 변천 파트를 보시게 되면 고대 국가 내용이 나와요. 이 고대 국가 관련 부분에 이 폴리티아라고 하는 어원도 소개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도시국가에서 유출된 단어입니다만 오늘날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찰 그럼 펄리스라고 하잖아요. 이 펄리스라는 단어와 정책이라고 하는 팔러시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 어원이 바로 폴리티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헌법, 정치, 경찰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고대 국가에서는 통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경찰의 개념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세시대를 보면 14, 15, 16세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이 개념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원래도, 여러 가지 있었구나. 이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14세기에 프랑스에서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이나 국가적이나 국가의 평온을 위한 질서 있는 어떤 상태, 국가가 질서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프랑스의 경찰이다. 이렇게 보냈던 거고, 15세기에 있어서의 독일 경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즉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 행정 전반을 가리킨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독일이 사용한 이 개념 또한 프랑스 거를 이렇게 개수해서 이어받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독일에서 결국에 이 제국경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교회 행정을 뺀 나머지 일체의 국가 전반의 활동들을 경찰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종교 행정 파트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8세기에 이 17, 18세기에 걸쳐서 경찰국가 시대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점차 이것도 분화가 되죠. 보시다시피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 두 분야로 나뉘는데 국가 목적적 행정을 또 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무행정 전반만 경찰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행정만을 경찰국가 시대 때는 경찰로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면서 일단 이 경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이 발생이 되고 또 경찰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내무행정과 다른 행정이 분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19, 20세기의 법치국가의 진행 과정을 놓고 봤을 때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의 시대사조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개인주의, 계몽철학, 권력분립, 법치주의, 국민주권 같은 이런 자연법 사상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철학적인 요소들이 가미를 해서 이때 당시에 시민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중세시대의 권력자들을 다 몰아내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근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법치국가 시대에서는 적극적 복리 증진을 빼고 소극적인 질서유지만 경찰의 개념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세기로 가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 한국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파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소극적 질서유지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것은 영미법계에서 봤을 때 이때 당시 이제 승전국이 영국이나 미국이니까요.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반행정기관에 넘겨주고 일부는 경찰이 그대로 갖게 되는데 경찰이 행사하는 질서유지 부분을 일반적으로 보안경찰이라고 하면서 더 축소를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경비 그러면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 대륙법계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형태를 나타낸 거죠.